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방송 앞부분에서요. 제가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아주 수준 높은 댓글 하나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좋은 글이었다, 공감한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좋은 글을 읽어드렸구나 라고 만족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지만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멤버분들께는 10월 14일 날 미리 좀 공유를 드렸는데요. 미준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주식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제 방송을 보시고 제가 테슬라 주식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 사실은 나는 테슬라를 매도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한국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프라인 강의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텐데요. 주식 강의하러 와서 한 10분, 15분 정도는 논리적인 사고가 왜 중요한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은 계속되는 결정의 연속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완성된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결정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인생에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결정한 게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때 우리는 잠깐 서서요. 이 결정을 수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정이 아니라면요. 어디서부터 이런 결과가 잘못됐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게 되면요. 결국은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어긋났구나. 따라서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겠구나. 쉽게 이러한 인생의 변수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요. 주식 투자할 때도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예전에 2000년, 2021년, 2022년까지 저는 포트에 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테슬라의 비중이 거의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 이제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세 종목에 정말 많은 자금을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투자의 논리가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예전에는요, 누구나 테슬라는 연 50%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요, 우리가 2030년이 되면 2천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꿈과 희망을 우리 투자자들한테 던져주기도 했었죠. 그런데요, 저는 미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 논리는요 2천만 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런 성장 추세가 결국은 둔화되겠지만 연 30% 정도만 성장할 수 있다면 결국은 현대자동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자동차는요 1년에 한 650만 대, 많으면 한 700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에 테슬라가 판매한 자동차의 숫자는요 130만 대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대차 정도의 판매량을 만들 수만 있다면 700만 대니까요 5배 이상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5배 올라간다면요 매출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는요 자동차 판매 외에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도 있죠. 그리고 에너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5배 더 판매한다면 결국 매출은 6배, 7배, 거기에 어닝 같은 경우는요 10배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지금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어닝이 10배 올라가면요, 결국 주가는 최소한 5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주식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투자 논리였던 거죠.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2천만 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어닝 결과에서도 50% 성장은 이제 불가능한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죠. 따라서 이제는요, 테슬라가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2027년, 2028년이 되더라도 5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테슬라의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29년, 2028년, 2027년 계속해서 어닝 결과의 그 전망치가 꾸준하게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만큼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더 이상 테슬라가 뭐 1000만 대 팔 것이다, 700만 대 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의 논리가 깨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뭐 이러한 투자의 논리가 깨진 것은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2025년만 되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중에 반은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요. 2030년이 돼도 지금은요, 전기차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이브리드라는 전기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라는 존재는 2021년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무시당하던 그런 기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죠. 따라서 생각보다 경쟁이 가열화되면서 테슬라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논리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이렇게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최근에 한 가지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더 이상 전기차를 뭐 2천만 대 판매하고 50%씩 성장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요, 새로운 논리가 등장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로보택시였죠. 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요, 자, 이제는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논리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는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볼거리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러한 로보택시를 통해서 테슬라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어닝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떠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닝의 전망치가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 테슬라는요, 지금 너무나 비싼 밸류에이션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용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감당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어닝에 대한 기대치, 컨센서스가 위로 올라가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PER은요, Price to Earning이잖아요. 따라서 분모에 나와 있는 어닝이 올라가야만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주식 투자에 대한 두 번째 논리도 아직까지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테슬라 주식의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테슬라 주식에 대한 논리는 끊임없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의 투자 논리가 강화되는 시기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 다시 테슬라의 비중을 높일 계획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도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은 정리해 봐야겠죠. 자,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혼조세가 발견이 됩니다. 뭐 반 정도는 녹색이고요, 또 다른 반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반도체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죠. 따라서 반도체 주식이 동반 하락했고, 게다가 하락폭이 좀 컸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커다란 악재 하나가 있었겠구나, 반도체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역시도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이 동반 하락했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유가가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지만 마켓 폭이 대체적으로 괜찮았잖아요. 따라서 이 악재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에너지 주식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유가가 떨어졌을 텐데,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휘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75% 떨어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76, 나스닥은 1.01% 하락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졌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브렌트유가 마이너스 0.20,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가 마이너스 0.65, 그리고 가솔린이 0.21% 떨어졌다. 따라서 에너지 주식이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요, 비트코인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스닥하고 비슷한 추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드디어 혼자 달리기 시작한다. 굉장히 모멘텀이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67,000을 넘어서는 굉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준 탑픽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어제는 7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제타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데요, 3.51%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쓰는 ETF B2가 3.23% 상승했고요.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플러스 2.21, 네 번째 구글이 플러스 0.30, 테슬라도 0.19%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두 종목은 소형주에 관련된 ETF인데요. IWM이 플러스 0.08, TNA가 0.0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0% 떨어졌고요. 메타가 마이너스 0.70, 앱러빈 마이너스 1.03, 우버 마이너스 2.05, 팔란티어 마이너스 2.24, TSMC 마이너스 2.64, 브로드컴 마이너스 3.47, 마이크론 마이너스 3.71, 엔비디아 마이너스 4.69, 마지막으로 AMD가 5.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흘러내린 종목들의 공통점은요,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이고, 게다가 우리가 흔히 AI 수혜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미준 탑픽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어제는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자산군이 힘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고요, 두 번째는 소형주입니다. 여러분들 10월 1일 날 제가 미준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투자 전략의 업데이트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의 투자 전략은 첫 번째로요, 인공지능 수혜주, 특히 반도체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베팅을 하겠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금리나 수혜주, 특히 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추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최근에 거시적인 투자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을 추가 확대하겠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슬슬 이러한 투자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로 그 중에서 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소형주에 유리하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무슨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투자기관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고 백악관 복귀 가능성으로 인해서 미국 내 소형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러셀 2000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요일 초에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평균 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와 있고요. 7개 격전지에서 트럼프와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는 등 여론조사는 여전히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진보 성향의 미디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캔터 피츠제럴드가요, 다른 여론조사를 갖고 나오는데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선거구 지도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경합이 예상되는 주는 아예 없고요, 트럼프가 오히려 302명의 선거인단 표를 얻어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계는요, 트럼프의 과소 투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트럼프는 보통 여론조사할 때보다 실제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이게 공공연하게 말하기가 좀 창피한 거죠. 트럼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좀 과격하고요. 말을 좀 함부로 하죠. 게다가 뭐 인종차별적인 이런 발언도 많이 하고, 따라서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는 숨어있는 지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켄터의 주식 및 거시 전략가인 에릭 존스턴은요, 전반적으로 현재 트럼프에게 유리한 모멘텀을 바꿀 기회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11월 선거 전까지 이제는 후보자 간 토론이 더 이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역전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뒤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계기가 필요한데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더 이상 토론이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켄터는요. 향후 2개월 동안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다. 가면 갈수록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소형주가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소형주에는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여기에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켄터에 따르면요. 트럼프가 승리하면 첫 번째로 세율이 인하된다. 두 번째,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지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미국 상품의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 및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실성이 증가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소비자 신뢰도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6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소형주가 달린다.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러셀 2000은요, 주요 후발 주자였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가의 상승 추세가 좋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강세장에서 바닥 낚시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바다 낚시가 아닙니다. 바닥 낚시인데요. 강세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점프를 해 있는데 지금 현재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바닥에 깔려 있다.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형주 게이지는 연초 대비 11% 상승한 반면 S&P 500은요 23%나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켄터는요, iShares Russell 2000 ETF, 우리가 미존 탑픽에 담고 있는 IWM이 대형주 성장주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가치주, 저평가주, 자본시장 레버리지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광범위한 거래의 일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IWM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금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연동 자산 역시도 트럼프 승리의 수혜자로 보고 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죠. 따라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 소형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하고 금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주 강세콜에 대한 한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잠재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소형주는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자본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나 2016년 대선 이후에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하고 S&P 500 지수를 능가했던 과거를 살펴보면요. 2016년보다 지금 현재의 부채 대 에비타 수준이 더 낮다. 따라서 2016년에도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러셀 2000이 S&P 500보다 더 많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소형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채 비율보다도 지금의 부채 비율이 더 낮다. 따라서 생각보다 이자가 많이 줄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해리스가 승리하는 경우에도요. 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가격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소형주의 상대적인 위치를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호재가 소형주의 가격에 반영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요. IWM ETF의 모멘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졌죠. 26가지의 지표 중에 한 가지가 매도고요. 9가지는 중립, 16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RSI 지수가 61.54니까 굉장히 좋죠.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70까지는 아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따라서 과매수 상태도 아니고 좋은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IWM ETF의 5년 주가 차트인데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초부터 최근까지 2024년 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다가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채널 안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 중간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1년 주가 차트로 잠깐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수준이죠. 현재 225달러 선에서 정고점이 두 번이나 있었죠. 따라서 같은 지점에서 두 번 막혔기 때문에 이번에 뚫고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IWM의 ETF 이동 평균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동 평균선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평균선이 순서대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단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10일 이평선, 그리고 나서 50일 이평선, 그리고 나서 100일 이평선, 마지막으로 200일 이평선, 이러한 순서대로 쭉 나열되면요, 한동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WM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요, 2%, 3%, 5%, 8% 나와 있죠.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보다는 단기적인 추세가 더 우월하다. 따라서 지금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소형주보다 오히려 모멘텀이 더 뛰어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요, 엄청난 자금이 ETF에 유입되면서 2개월 만에 67,0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화요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하루 전에 65,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67,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장중 최고가인 67,93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 7월 28일 67,8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셈입니다. Farsight Investors라는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월요일 하루 동안만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무려 5억 5,990만 달러가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6월 초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이 유입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비트코인 ETF인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IBIT에는 총 7,950만 달러의 자금이 월요일 하루 동안 유치됐다고 합니다. ETF 스토어 사장인 네이트 게라시라는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지난 월요일은 5억 5천만 달러 이상이 유입된 현물 비트코인 ETF의 괴물 같은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시장이 10개월 만에 수익 유입액 2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천천히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네이트 게라시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ETF가 등장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스탠다드 차타드의 의견입니다. 폴리마켓 데이터를 인용한 메모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수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디지털 자산이 지금 상승하는 중이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또한 12월 27일 만기 비트코인 콜 옵션이 8만 달러 수준에서 상단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콜 옵션이라는 것은요,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콜 옵션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월요일 날 백악관 출마해서 흑인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정책을 새롭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홍보 보고서에 따르면요, 흑인 미국인의 20% 이상이 암호화폐 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적이 있다라고 통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남성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즉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원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다.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나오는데요. 지난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활용이 점점 더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 기관들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유형의 자산 배분이 있어야 하는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 클래스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 가치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을 정도로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블랙록 CEO의 언급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어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AMD 그리고 엔비디아 주식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한 엔비디아 및 AMD의 인공지능 칩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뉴스가 보도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 뉴스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스토리죠. 따라서 커다란 영향은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뜻밖의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ASML의 실적 누출입니다. 원래 ASML은요, 오늘 어닝 발표 예정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누출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까지 덩달아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SML 실적이 어땠고 과연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좋지 않은 소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ASML의 실적이 예상보다 하루 일찍 발표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ASML의 최신 실적은요, 사실 수요일에 예정된 실적 발표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잠시 동안 공개됐다, 누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링크는 곧 삭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회사의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이미 반응한 후였다. 이미 링크를 삭제했을 때는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결과에 대한 팩트셋의 요약에 따르면요. ASML의 2025년 총 순 매출은 300억에서 350억 유로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컨센서스 추정치가 358억 유로입니다. 따라서 추정치에 비해서 낮은 가이던스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덜란드의 이 회사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EUV라고 부르는 리소그래피, 우리가 로광장치라고 부르죠. 노광장치를 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이 이 회사의 고객입니다. 자, 이번에 누출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CEO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AI의 강력한 발전과 상승 잠재력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런데 다른 시장 부분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회복세는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점진적으로 보인다. 그 얘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요, 2025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2025년까지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내년까지도 좋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는 고객사들의 신중한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고객사들이 돈을 풀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ASML CEO 크리스토퍼 푸케가 유출된 보류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보고서가 발표되자 ASML의 주가는요, 무려 17%나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 역시도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iShares 세미컨덕터 ETF,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주식을 모은 ETF 역시도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ASML의 실망스러운 전망이 반드시 엔비디아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ASML은 AI 관련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세는요, 로직칩 비즈니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가장 큰 원인은요, PC 그리고 서버형 중앙 처리 장치, 따라서 GPU가 문제가 아니라 CPU를 만드는 인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엔비디아는요, 자사의 AI GPU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도 이 회사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올해 공급이 크게 확대한 이후에도 수요가 계속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지난주 엔비디아 경영진은요, 블랙엘 GPU 제품이 12개월 동안 예약이 되어 있어서 고객이 만약 오늘 주문하면 내년 말까지는 제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블랙엘 AI 서버 시스템도 현재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델 테크놀로지는요,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엔비디아 GB200 NVL72 기반 서버를 현재 샘플링 중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고객들한테 샘플을 보냈다. 그 얘기는요, 주문을 받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VL72는요,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블랙엘 라인업입니다.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NVL72는 36개의 GB200 슈퍼칩을 하나로 묶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 GB200는 2개의 블랙엘 GPU를 엔비디아가 만든 그레이스 CPU와 연결해서 만든 상품이거든요.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따라서 각 NVL72 시스템에는요, 72개나 되는 블랙엘 GPU가 모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름이 72가 들어가는 겁니다. 72개의 블랙엘을 모두 연결시켜주는 것이 NVL72다. 따라서 전례 없는 컴퓨팅 파워 밀도를 제공하는 상품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키뱅크는요, NVL72의 가격이 약 38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엔비디아 GB200의 출하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ASML의 비즈니스 동향은요, 엔비디아의 실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ASML의 비즈니스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전망이 떨어졌다고 해서 엔비디아랑 연결되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정보는 모두 다 없어서 못 판다. 1년치 마감됐다. 계속해서 지금 블랙엘이 너무나 인기가 많다. 미친 수요가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의 줍줍 기회가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한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구글 클라우드가 엔비디아 블랙엘을 사용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구글 클라우드는 화요일에 엔비디아 블랙엘 라인에서 실행되는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컴퓨팅 인프라를 지속 가능하게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X에 게시물에서 밝혔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구글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칩을 놔두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왜냐면요, 컴퓨팅 인프라를 지속 가능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엔비디아의 GPU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더욱이 블랙엘이 출시되자마자 바로 지금 구매를 해서 사용한다. 떳떳이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험실에서 실행되는 맞춤형 GB200 NVL 렉을 살짝 공개한다라고 지금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칩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구글은 엔비디아의 블랙엘 제품군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최신 기업들에 합류했다. 따라서 구글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달 초에 이미 블랙엘을 샀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이달 초에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 라인에 대한 수요가 미친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모간 스탠리 그리고 웰스파고 역시도 최근에 엔비디아 블랙엘 제품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이번에 출시된 블랙엘이 정말 없어서 못 판다. 너무나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모멘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6가지의 지표 중에 4가지가 매도고요. 8가지는 중립, 14가지가 매수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동평균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10일 이평선보다는 7% 올라가 있고요. 50일 이평선보다는 16%, 100일 이평선보다 15%, 마지막으로 200일 이평선보다 39%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50일하고 100일이 순서가 바뀌는 게 더 아이디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 더 좋아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년 주가 차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꼬꾸라졌습니다. 140의 정고점이 있었잖아요. 정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떨어지면서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140을 뚫고 나가서 우상향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아주 간만에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생산량 증대를 위한 주요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반가운 뉴스고요.
독일의 환경부가 테슬라의 3단계 확장 중 첫 번째 단계였던 새 공장의 건설을 승인하면서 테슬라는 독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계획은 기가 베를린의 생산 능력을 연간 100만 대까지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50만 대밖에 못 만드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100만 대 가능하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이번에 승인된 확장 계획에는요, 저장시설, 배터리셀 테스트랩, 그리고 물류 구역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고요. 새 공장의 건설은 테슬라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땅을 새롭게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가 베를린이라고 알려진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는요, 유럽에 위치한 테슬라의 첫 번째 제조 시설입니다. 베를린에서 남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그린하이드에 위치한 이 공장은요, 2022년 3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모델 Y를 생산하고 있으며 배터리팩, 파워트레인 및 좌석을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시설이 확장되면서 생산 수용 능력이 2배로 증가하게 되면요, 비용적인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은요, 아직까지 유럽의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가 없어서 중국 공장에서 수입을 해다가 판매하고 이러한 현실이잖아요. 따라서 기가팩토리의 확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테슬라는 이 프로젝트에 약 40억 유로를 투자했고요. 지금까지 12,000명의 직원을 고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 가지 보여드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가 차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테슬라의 5년 주가 차트인데요. 선명하게 삼각형이 보이죠. 그리고 삼각형이 만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삼각 수렴이라고 부르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삼각 수렴에는 5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패턴은요, 중간 지점에서 모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대치형 삼각 수렴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점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저점은 올라가는 형태죠. 자, 그렇게 되면요, 주가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이 거의 같은 경우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두 지점이 만나는 곳에서 상향 및 하향의 방향성은 각각 50대 50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만나는 쪽에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두 지점이 만나는 곳에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상승하게 되면요,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반대로 만나는 곳에서 하락한다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따라서 과연 지금부터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서 지금 현재 주가가 219인데요. 만나는 지점을 쭉 따라가 보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던 205달러에서 206달러 부근입니다. 따라서 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205달러, 206이 깨지지 않고 위로 다시 반등하는가는 앞으로 주가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6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요,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요, 제가 동기부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더욱이 방송을 구성할 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겨주시는 댓글 꼼꼼히 읽어보면서 다음 방송에선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